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실태를 취재한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지자체가 보유한 의전 차량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전 차량은 외부 손님이 올 때 또는 의전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하는 차량인데요. MBC의 전수조사 결과 243개 지자체에서 10곳 중 4곳꼴로 이 의전 차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자체장의 세컨드카, 또 한 대의 전용차로 쓰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재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에는 시장 전용차로 9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80이 있고 의전 차량이 4대 있습니다. 누가 의전 차량을 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8개월 전 8,800만 원을 주고 산 카니발 하이 리무진. 운행 일지를 보니 용무는 시장 업무 수행, 행선지는 해운대 및 시내 일원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박형준 시장 혼자 타고 있습니다. 전용차보다 더 자주 이용합니다. 시장님이 키가 183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승용차 안에 이렇게 앉아있기 엄청 힘들어요. 또 다른 의전 차량 카니발 리무진은 시장 정책보좌관이 전용차처럼 쓰고 있습니다. 정책부장한테 나가는 차량이 원래 있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틀린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전용이라는 건 없죠. 나머지 2대는 가끔 손님맞이용으로 쓰지만 대부분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씁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 오세훈 시장의 전용차는 9,300만 원짜리 제네시스 G80인데 전용차 대신 의전 차량인 카니발을 주로 타고 다닙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는 시장님 키가 커서 전용차를 타는데 불편해 의전 차량을 주로 이용한다며 시장에 옷 같은 물품을 싣고 다녀야 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또 다른 전용차인 셈인데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규칙 개정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도 군수 전용차인 카니발 말고도 의전 차량으로 모하비가 있습니다. 운행 기록을 보면 의전 차량으로 등록한 뒤 6개월 동안 용무는 모두 군수님 수행, 외부 손님용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로 오는데 VIP가 자기 차 끌고 오지 누가 그냥 와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MBC 전수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의전 차량을 두고 있는 곳은 96곳, 10곳 중 4곳 꼴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많게는 9대까지 정해뒀는데 이용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지자체장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차량 총괄 기관의 장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의전차, 전용차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지자체 의전 차량의 근거가 된 건 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인데 정작 의전 차량이 있는 정부 부처는 4곳뿐입니다. 장관급 25개 부처 가운데 외빈 의전 업무가 많은 외교부가 25대, 국무조정실 6대,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가 각각 1대씩 모두 33대로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요즘 친환경차를 타는 지자체장이 많아졌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심도 높아지면서 정부도 친환경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용 실태를 뜯어봤더니 사놓고 안 타는 경우가 많아서 구색 맞추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환경 홍보를 한다며 수시로 새 차로 바꿔 타고 있는 지자체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양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지하주차장에 서 있는 전기차. 지난 2021년 서울시가 산 오세훈 시장 전용차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주행거리는 1,600km 남짓. 한 달 평균 118km꼴로 사실상 주차장에 세워둔 수준입니다. 출퇴근하실 때 가끔 활용하시고.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타지도 않을 차를 구색 맞추기로 구입한 셈입니다. 민선 7기 장세용 전 구미시장의 경우 3년 3개월 동안 전기차 니로를 전용차로 탔는데 주행거리는 약 14,000km에 불과했습니다. 전기차를 도입하라고
중앙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바꿨는데 키가 한 190 정도, 180 얼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신. 지난해 7월 취임한 8기 김장호 시장은 이 차를 넉 달쯤 타다 다시 카니발로 바꿔 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3년 전부터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를 의무화했습니다. 의무 비율을 지킨 지자체는 2020년 55%에서 2021년 86.5%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자체장 전용차도 친환경차 구매 비율이 크게 늘어 MBC 전수조사 결과 7기는 23%, 8기에선 57%나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탔는지 주행거리를 보면 한 달 평균 겨우 1000km에 그쳐 정책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걸 구매하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큰 틀에서 일단 지자체 고민이 필요하다. 친환경차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계속 새 차를 타는 지자체장들도 있습니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내세운 제주도. 원희룡 전 지사는 임기 동안 모두 3대의 전기차를 탔습니다. 2018년 취임 직후 아이오닉을 타다 이듬해 니로로 바꿨고 2년 뒤 다시 아이오닉 5로 갈아탔습니다. 자주 교체한 이유를 물었더니 업무상 1회 충전 거리가 더 긴 신형 전기차가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서귀포 갔다가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 중간에 성산에서 만약에 현장이 생기면 성산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운행 거리가 긴 게 이게 실무적으로는 편한 거죠. 하지만 운행 일지를 살펴보니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90km인 아이오닉을 탈 때 하루 200km 넘게 주행한 날은 10달 동안 26일 뿐이었습니다. 이어 주행 거리가 380km인 니로를 탈 땐 그 이상 주행한 날은 2년 동안 하루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문제 전수조사하고 보도 준비한 기획탐사 취재팀 남재형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 기자, 예. 보도 보면은 지자체장들이 거의 대부분 장차관급 차를 타는데 비용도 갈수록 늘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네. 민선 7기 기준으로 보면 평균 구매 가격이 4,9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근데 8기죠. 예. 근데 8기에 들어선 5,5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이 임차 가격도 늘었는데요. 월 300만 원에 육박하는 곳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행이라고 할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수입차는 없었습니다. 수입차는 없다. 예. 뭐 개인이 비싸고 좋은 차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이 타는 차들은 다 주민들 세금 쓰는 거잖아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새 차 사고 또 바꾸고 뭐 여러 대 대놓고 타지도 않고 이런 건 좀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 기자, 거꾸로 모범 사례로 소개할 만한 사례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곳이 있는데요. 네. 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지자체장이 전국 243곳 중에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예. 네. 경북 포항시장이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운전직 직원만 지원을 받고 기름값이나 차량 유지 관리비는 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군요. 포항시장 이름이 뭔가요? 네, 이강덕 시장입니다. 이강덕 예. 시장. 또 모범 사례 있습니까? 예, 경기도 군포시장도 있는데요. 네. 2010년에 산 제네시스를 13년째 타고 있습니다. 오래 타네요. 예. 네. 그리고 충남 서산시장은 소속 정당이 다른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전임 시장이 타던 차 그대로 이어받아 타고 당분간 교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서산시장 이분 이름은 뭡니까? 예, 이완섭 시장입니다. 이완섭 시장. 네. 자, 이런 모범 사례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단체장들의 관용차 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미국을 좀 봤는데요. 이게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긴 하는데 네. 오리건주 사례를 보면 네. 규정상 한 달에 1000km 이상 타야 이 차량 관용차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료 그림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한 달 단위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최소 운행 거리가 안 되면 반환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필요 없는 세금 함부로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요. 엄격하군요. 예.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일본에서 재밌는 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야마구치 현 지사가 2억 원을 들여서 일본 그 총리가 타는 최고급 세단 센츄리를 의전 차량으로 샀습니다. 네. 예.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예,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구매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지사가 이를 막지 않은 건 지휘 감독의 의무를 위반한 거라면서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전액 배상이요. 예.
자, 남 기자,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 꽤 오래전에 해서 확보를 한 건데 이거 저희가 모두 공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개가 곧 감시라는 취지로 모두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저희 MBC 뉴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와 보시면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배너가 있습니다. 네.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우리 동네 지자체장이 얼마짜리 무슨 차를 타는지 그리고 얼마나 타고 교체를 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가장 비싼 전용차 타는지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이름만 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실 거군요. 수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검찰은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가서 이 대표 측근들을 면회한 사실까지 공개하며 장외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처음 공개 언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며 진술 태도와 수사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만 낸 점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내부 비밀을 흘리고 거액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 배임 금액은 수사 초기 산정한 600억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장외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정 의원이 공범인 둘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말했다며 이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게 아닌지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도 교도관이 기록하고 있는데 회유가 가능한가? 최소한으로 허용된 접견마저 외국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검찰은 또 구속됐다가 1년 만에 석방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에 대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카드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비난 여론이 높아진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를 쫓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송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1호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작년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1년 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1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번엔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가 340여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겼고 작년 12월 법원의 재산 동결에 대비해 동창에게 수표 142억 원을 맡겼다고 봤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해 별도 자금 추적팀을 꾸려 계좌 추적을 벌여왔다며 이번 구속영장도 로비 의혹 수사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석방된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와 달리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대장동 지분 관련해가지고 입장 혹시 바뀌주신 건 없으실까 해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 지분을 약속한 적 없고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또 곽상도 전 의원과 고위 전관 등 6명에게 50억 원을 준다는 녹취 속 자신의 발언도 과장된 허언이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숨겨둔 범죄 수익을 찾아내고 김 씨를 도와준 최측근 인사들을 구속하며 김 씨를 압박해왔습니다. 김 씨는 작년 12월 돌연 차 안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나 50억 클럽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김 씨는 석방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꺼낸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에 더 이상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각,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이 대표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물증을 제시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이 물증 하나 없이 무리수를 둔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체포동의안 처리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쌍특검이 답입니다. 선택적 부실 수사로 일관하는 정치 검찰에게 또다시 어떻게 수사를 맡긴단 말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 정치의 종식을 선언해 주길 바랍니다. 정의당도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 9일째 저희 MBC 취재팀이 현장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피해 상황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색 작업과 함께 복구 작업도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복구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차주혁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지금 차 기자 뒤로 보이는 곳이 부두 같은데요. 거기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취재진은 하타이주의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수출입 컨테이너 부두인 리마캉인데요.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 이곳에선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무너진 컨테이너 더미. 쉴 새 없이 치솟는 연기 안쪽은 불길이 시뻘겋습니다.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화염이 계속 철판을 달구었습니다. Hiç alav tuttu Cetti Göğe Tüsübey ile şehri aldı. Çok yangın oldu. Cetti yana Cetti böylesine her yer yandı. 불이 꺼진 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항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층층이 쌓여있던 컨테이너들은 맥없이 무너졌고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지진 때문에 발생한 컨테이너 부두 화재는 닷새 만에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저렇게 곳곳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재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원상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해안가 호텔들은 부서지고 무너진 데다 밀려든 바닷물에 침수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지중해와 맞닿은 관광도시이자 항구도시였던 이스켄데룬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복구가 되기까지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 기자가 일주일 넘게 튀르키예 전역을 돌면서 이번 지진 피해 참상을 직접 취재하고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진 붕괴 현장 말고도 다른 피해들도 많다고요? 네, 취재진은 말라티아부터 이스켄데룬까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5곳을 돌며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타이 중심부에서 이곳 이스켄데룬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이번 지진의 참상을 곳곳에서 목격했습니다. 하타이주 곳곳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쭉 뻗은 도로를 따라 지진파가 덮쳤고 1km 넘는 구간이 깨지고 갈라졌습니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 가운데 2개 차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도로가 성인 키높이만큼이나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주행 도중 순식간에 갈라지고 무너진 도로 한중간에
운전자는 차만 세워놓고 몸을 피했습니다. 삼복도로에선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길을 막았습니다. 거대한 돌더미들이 쏟아진 곳을 따라 산이 움푹 패였고 크고 작은 바위덩이들은 주택가 담벼락에서 멈춰섰습니다. 하타이주 외곽의 한 목장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굴착기가 길게 파낸 도랑을 따라 희생자들의 시신이 묻히고 그 위엔 신원을 적어 넣은 나무 표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이틀 연속 현장에 가봤더니 하루 만에 희생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늘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12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은 곳곳에 깊게 팬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에서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기적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13살 소년 그리고 10살 소녀가 180시간 넘게 버텨내면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튀르키예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내전에 지진까지 겹친 시리아의 상황은 더 참혹하다고 하는데요. 수색과 구조 활동은 이미 멈춰섰고 국제사회의 원조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83시간, 13살 소년이 무사히 구조돼 들것에 실려 이송됩니다. 이 10살 소녀도 무려 185시간을 무너진 아파트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이제 갈수록 뜸해지고 있습니다. 유엔도 생존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Dragging live people out from the rubble and finding those who died in the rubble. That's coming to a close. And now the humanitarian phase. That's our obligation now. 전 세계 지원이 쏟아지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와 달리 구 사각지대에 놓인 시리아 북서부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이 지역 유일한 구조대인 하얀 헬멧마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첨단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맨손과 곡괭이로 콘크리트 더미를 일일이 파내며 구호 작업을 해왔지만 한계에 직면한 겁니다. طبنا 12 سنة ما نمنا ليلة بهنا خايفين من القصف خايفين من الضرب خايفين من الطيران خايفين من التهجير أنا وقت اللي بوقف مقابل هالبيت بقول عجب طلع حدا منه 피해 집계조차 제각각이어서 공식 발표된 시리아 사망자는 5,000명 수준이지만 세계보건기구는 10,0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내전으로 인한 갈등으로 국제사회 구호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 시리아 독재자인 아사드 대통령은 반군 지역으로 들어가는 구호품의 지원 통로를 막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결국 강진이 난 지 닷새 만에 마지못해 지원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사드 정권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며 일부 반군 무장 세력이 구호품 차량을 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معونات ما في ابدا ابدا ولا حدا اجى لعنا ولا حدا قال لنا شو ناقصكم ولا شيء ابدا والوضع كثير مأساوي. 여기에 콜레라와 코로나19 등 전염병까지 창궐한 상황.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리아인들은 내전보다 더한 강진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지금도 지진 피해 현장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4발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파견된 구조견들인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잔해 틈을 뛰어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세상을 떠난 구조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가 구조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된 아기와 함께 건물 잔해에 갇힌 한 여성. 이 여성이 암흑 속에서 벗어나 드디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구조견이 낸 신호였습니다. 구조견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 위를 누비고 사람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조견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짖습니다. 땀이나 호르몬, 배설물 같은 사람의 채취를 막고 대원들을 부르는 겁니다. 특유의 민첩한 감각으로 생존자의 흔적을 찾는 유능한 구조대원이지만 이들에게도 지진 현장은 위험한 곳입니다. 이번 지진 현장에서 숨진 멕시코 구조견 프로테오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Proteo, perro de servicio, en busca de rescate del ejército mexicano, que por desgracia falleció en esta misión. 함께 구조 활동을 했던 비에다 이병은 프로테오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며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애도했습니다. 앞서 멕시코는 2017년 대지진 당시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던 16마리의 구조견을 튀르키예에 파견했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맹활약 중인 구조견 4마리도 모두 현장에서 부러진 철근이나 유리 때문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6살 토백이는 앞발에 붕대를 감은 채 부상 투혼 중입니다. 이런 토백이의 모습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SNS에서 응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중국, 대만 등 전 세계에서 모인 다른 구조견들도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번 강진이 7,0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속으로 지진파가 전해지면서 지하수 수위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 변화가 특히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근처에 있는 땅속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17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 진앙에서 7,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11분 뒤 지진파가 관측됐고 42분 24초 만에 지하수 수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문경과 강릉의 지하수 관측정 수위가 각각 7cm와 3cm씩 올라갔다가 규모 7.5의 여진 이후엔 문경 수위만 3cm 낮아졌습니다. 지진파가 주변 암석에 압력을 가하면 지하수 지층인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 현상이 반복되고 지하수 수위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오실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서 지난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 때는 지하수 수위가 각각 1m와 7cm 낮아졌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진은 지하수 수위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물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이나 오염 지역으로 지하수가 스며들면 땅속 오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고준위 핵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다시 지하수에서 녹아 들어갈 주변 생태계에 이제 오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인근의 지하수 수위 변화와 침출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매립장 주변 지하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이를 통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긴 입장문을 또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공격했는데요. 민주당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장문의 입장문이 배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 계좌로 48번 거래됐다는 대목.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8번에 대해선 5일 동안 팔고 3일 동안 산 게 전부라며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이상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37번,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27번 언급된 사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5일 팔고 3일 산 게 전부라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 투자자들은 한 종목을 5일 매도, 3일 매수 방식으로 48번이나 통정 거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억지 주장으로 야당과 언론의 어깃장을 놓지 말고 당당하다면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고 특별검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는 빠진 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결만 나온 거여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오늘 내놓은 해명의 핵심은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맞는 얘기지만 판결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적지 않은데요. 김상훈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판결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김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넉 달 정도 소개받은 주가 조작 총책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직접 가끔 거래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 이후 거래 중 48건을 통정 매매, 즉 짜고 친 가짜 거래라고 인정했습니다. 해명대로 김 여사가 거래했다면 직접 통정 매매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계좌만 쓴 거라면 넉 달 만에 계좌를 돌려받았다는 이제까지 해명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남의 권유를 받고 거래했거나 계좌가 거래에 쓰였다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많았던 전주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계좌가 쓰인 일부 투자자는 기소되지 않았고 전주 한 명도 무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김 여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 여사와 함께 도이치건호수 전 회장에게 주포를 소개받은 투자자 2명은 검찰에 진술서를 내고 법정에도 출석했습니다. 전주로 지목된 대규모 주식 투자자는 거래가 많았을 뿐 일당과 미리 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에서는 21건의 시세 조정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정보를 듣고 거래했고 계좌 중 하나는 차명 계좌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거래로 인정된 2010년 11월 거래. 주가 조작 일당의 문자 대화 7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8만 주를 사들입니다. 재판부는 통정 매매라고 인정하면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국립공원인 흑산도에서 축구장 94개 넓이의 땅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해제 이유는 단 하나, 공항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대형 시설물을 짓기 위해 국립공원 해제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기후환경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위기의 국립공원들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유현준 기자가 흑산도를 다녀왔습니다. 짙푸른 숲이 우거져 사시사철 검은 빛이 감도는 흑산도. 뛰어난 경관과 생태계를 자랑해 일찍이 정약전의 명저 자산어보로도 잘 알려진 섬입니다. 북극권과 아열대 지역을 오가는 400여 종의 철새들이 쉬며 기력을 회복하는 소중한 섬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을과 항구를 제외한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의 대표적 중간 기착지입니다. 2급 조류는 새호리기 등 총 15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의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외할 면적은 68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의 94배나 됩니다. 국립공원 자리에는 길이 1.1km, 폭 30m의 활주로와 터미널을 갖춘 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은 그 절차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위원회가 공항 건설에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국립공원을 해제했던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재팀은 2018년 환경부가 흑산공원 타당성 심의 후 작성한 미공개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식생 등급을 3등급 이하로 평가했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28%에 달한다. 제주도보다 관광자원이 적은 섬에 4인 가족 기준 80만 원 항공료를 지출할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공항 건설로 훼손되는 생태 가치가 30년간 1조 7천억 원인데 경제성 분석에서 빠졌다고 말합니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고 사업자 측이 심의를 철회해 공항 건설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반 뒤 새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전격 해제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사업자는 보완하고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무시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11명과 환경부 장관이 임명한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기존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이 통용된다면 국립공원 안에 못 지을 게 뭐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흑산도 주민들이 공항을 바라보는 입장은 엇갈립니다. 공청회에서 한 주민은 공항이 생기면 응급 헬기 운용이나 이동의 자유가 확대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민은 공항보다 흑산도에 필요한 건 보다 큰 선박과 더 많은 배편이라고 말합니다. 안개가 끼면 어차피 배가 못 뜨면 비행기도 뜰 수가 없어요. 소음 피해와 태풍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예리양 뒤편 공항 예정부지에 올라와 봤습니다. 여름철 태풍이 오면 인근 마을의 방풍림굿이라는 산인데요. 공항이 들어서면 이 산도 깎이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진 건 없는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괜찮은 걸까요? 내일은 다른 국립공원들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북한 공식 매체에서 존경하는 자제라는 표현이 붙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의 사진이 들어간 기념우표를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름조차 공표하지 않은 어린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건가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리지만 김주애의 위상을 띄우고 이른바 백두혈통을 강조하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새 우표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를 기념한 것인데 8종 가운데 5종의 김주애의 얼굴이 담겼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으로 불패의 핵 강국 위용을 과시했다는 설명 등이 적혀 있습니다. 체제 선전의 도구인 우표에도 김주애가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북한은 군 장성들을 병풍처럼 서게 하고 최고 존엄의 얼굴을 서슴없이 만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열병식에선 북한 군대를 이끄는 상징인 김정은의 말 뒤로 김주애의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남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당 창건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 서며 후계자임을 알렸습니다. 당시 27살 김정은은 북한군 2인자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반면 11살인 김주애는 이름도 비공식적으로 알려졌을 뿐 북한 매체가 밝힌 적도 없고 직위도 없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후계 준비보다는 김 씨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의 권위과 씨의 무게가 실립니다. 김주애보다 3살 위로 알려진 첫째 아들의 역할도 확인되지 않아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군의 어떤 특정한 성과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김주애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후계 구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2인자로 평가받아온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공교롭게도 김주애가 등장한 뒤 공개석상에서 중심이 아닌 주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측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맡고 있고 정부도 위상이 바뀌었다고 불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초점은 오롯이 민주당 비판에 맞춰졌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혐의로 국회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사류다.
자기 반성처럼 시작했지만 결국은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회 위신이 떨어진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불신받는 건 민주당의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습니다.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4분 연설 가운데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3분의 1이었습니다.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잘 들어봐 주세요. 여당답게 해서 여당답게.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비전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렸다며 민생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카카오티 앱을 사용해 택시를 불러보면 일반 택시를 호출했을 땐 잡히지 않던 택시가 더 비싼 카카오티 블루 택시를 고르면 잡혔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블루 등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면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몰아주기가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길거리에는 일반 택시와 카카오티 블루 택시, 그리고 다른 가맹 택시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티 블루는 돈을 내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가맹돼 있는 택시입니다. 카카오티 블루 가맹률은 지난 2019년 14.2%에서 2년 만에 73.7%까지 치솟았습니다. 밤에 보면은 예약불 켜고 다니는 게 카카 가맹 택시밖에 없어요. 여기 그 앞에서 코를 불러도 우리는 있어도 콜 자체가 없어. 이렇게 급증한 이유를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맹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던 2019년 3월부터 카카오는 카카오티 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 호출에도 멀리 있는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했습니다. 이제 손님 있을 만한 데 가서 줄을 서 있으면은 거기는 콜이 안 떨어지고 한 10분 막 얼마 만에 이 노란띠 누른 차 와서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길손님만 태우는 거죠, 보면은. 대신 수익성이 떨어지는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엔 가맹택시를 제외했습니다. 일반 택시기사들과 언론에서 이른바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기준을 바꿨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가맹기사에 우선 배차하는 게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다는 사실을 이미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며 SNS 대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식. 하지만 변경한 방식 역시 꼼수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가맹택시는 호출 하나당 기사 1명이 배정돼 곧장 수락으로 매겨지지만 비가맹택시는 호출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고 그중 1명이 수락하면 나머지 기사들은 거절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가맹택시의 수락률이 훨씬 높아졌고 이에 따라 승객의 호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수락률에 의한 배차는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성실하게 호출을 받는다면 누구든 AI 추천 배차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8일에 일제히 치러집니다. 지역에서 조합장의 권위는 막강한데 반해 선거는 깜깜이로 이루어지다 보니 금권 선거로 얼룩졌던 사례가 허다했는데요. 이번에도 한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차량 트렁크에서 노란색 상자를 꺼내들고 걸어옵니다. 검은색 차량의 뒷좌석에 이 상자를 실더니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듭니다. 한 달 뒤 이 남성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에 물건을 집어넣는가 하면 트럭에 초록색 상자 3개를 넣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산 규모 1조 1,700억여 원의 조합원만 2천여 명이 넘는 농협의 현직 조합장입니다. 취재진이 경위를 묻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 선물이 아니라 농협 중앙회에서 나눠준 물건이라고 해명합니다. 조합원님들한테 안된 회사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두 개 준 게 있어요. 중앙에서 화장실 박스로. 하지만 이 조합장은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특정 조합원들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예전부터 선물을 주고 왔다는 걸 직원들한테 들었거든요. 저도 창고에 갔을 때 주는 걸 몇 번 받고 대부분 냄비라든지 반찬통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 농협에서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사과 상자를 제공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겁니다. 선출되면 평균 1억 원의 연봉에 수천만 원 규모의 업무 추진비를 받고 조합의 경영권과 인사권도 가집니다.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기관장이다 보니 선거철마다 각종 금권 선거 의혹과 고발로 혼탁 양상을 보이는데 경남 지역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벌써 13건에 이릅니다. 지난 2차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 수수 등 선거 부정 행위로 3,000명 넘게 단속돼 절반 가까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 부산 지역 세차장에 갑자기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세차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도 없었는데 하늘에서 느닷없이 흙비가 내렸기 때문인데요.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에 세워진 차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변했습니다. 빗방울이 내린 자국인데 황토색 물감을 뿌린 듯 얼룩졌습니다. 야외에 세워진 차를 휴지로 닦아봤는데요. 이렇게 시커먼 흙먼지가 묻어났습니다. SNS에도 갑자기 내린 흙비에 당황해하는 시민들이 잇따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누가 흙을 부은 줄 알았어요. 원래 이 시기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딱 와보니까 이제 완전 황토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세차장은 평소보다 2배가 많은 300대의 차가 몰렸고 세차장 안은 흙먼지로 더러워진 차를 닦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잠깐 비가 왔었는데 그때 아마 비를 맞았어요. 그리고 아침 나와보니까 차에 하얗게 이렇게 먼지가 사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흙비가 내린 시각은 이틀 전 밤부터 어제 오전 사이. 당시 황사나 미세먼지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대기 중상층에 떠있던 먼지 알갱이가 비와 섞여 함께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흙비가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1.5mm의 적은 비가 내린 탓에 오염물질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물방울에 갇혀 자국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상청은 이번 흙비가 주말 동안 중국에서 유입된 대기 오염물질이 비에 섞여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미국 상공에 나타났던 중국의 정찰 풍선. 세계 전역을 몰래 들여다보려는 중국의 거대한 네트워크 구축 작업의 일부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정찰 풍선을 개발한 업체가 이런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는 건데요.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대 풍선을 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건 무인 드론, 군사시설 정찰에 필요한 전자기 신호 탐지기가 탑재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 언론이 보도한 것으로 이번에 미국이 격추한 정찰 풍선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격추된 정찰 풍선 개발 업체인 EMAST, 첨단 기술 개발 업체들이 모여 있는 베이징 중관촌 창업지구에 있는 이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업체는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는 등 중국군과의 관계도 밀접한데 최근의 논란 때문인지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는 최근 폐쇄됐습니다. 미국은 최근 문제의 정찰 풍선 개발에 관여했다며 이 회사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회사가 2028년까지
정찰 풍선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려 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 세계를 몰래 들여다보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중국이 5개 대륙 40여 개국에 정찰 풍선을 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풍선이 민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袭击因为不可抗力误入美领空的中国民用无人飞艇，这是明显的过度反应。 미국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상공에서 격추한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해 분석을 위해 옮기는 모습을 공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한 중국 여성이 일본 오키나와의 한 무인도를 구입했다고 공개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서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은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던 지난달 말, 한 중국 여성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장해 일본 오키나와의 무인도를 1억 원에 샀다며 자랑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后面这个70万方的小岛就是我说20年买的那个小岛. 이 섬은 오키나와 북쪽 야나하시마라는 작은 무인도인데 이 여성은 자신의 집안이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하고 있으며 3년 전 가족 회사를 통해 섬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이제 중국 땅이 됐다거나 오키나와는 원래 중국 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일본까지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이 급증한 가운데 해당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들과 채 50km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올린 중국 여성은 리조트를 짓고 섬을 개발하기 위해 무인도를 샀다고 밝혔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거나 중국인들이 땅을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인도 논란에 일본 정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ご指摘の屋那覇島については領海規制を有する国境離島または有人国境離島地域離島に該当するものでなく本法の対象とはなりません.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을 사들인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필 해당 무인도는 미군 기지가 몰려있는 오키나와 코앞에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강제 징집을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러시아 청년들이 몇 달째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법무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국한 지 넉 달 만에 청년들이 공항 밖으로 나와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다시 만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려고 들르는 인천공항 출국장을 넉 달 넘게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름한 운동복 차림에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앉아있는 남성들.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의 징집에 반대하며 우리나라로 온 러시아 청년들입니다. 5명의 청년들은 난민 신청을 하려 했지만 자격이 없다는 법무부의 결정 때문에 넉 달 넘게 출국 대기실에서 노숙을 해왔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거부한다는 이들의 입장을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로 간주했던 겁니다. Неизвестно, что будет на самом деле, но нам нельзя возвращаться, как бы, если в Россию я вернусь, меня либо посадят, либо отправят на войну, либо вообще убьют, неизвестно. Так что я надеюсь на лучшее, что... MBC 보도 이후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특히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도 이 문제를 중점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소송을 낸 3명 중 2명에 대해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난민 인정 그 자체를 떠나서 난민 심사의 기회를 달라는 것인데 그 심사 기회를 받기까지 이렇게 4개월이 걸렸습니다. 선고 후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2달 전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이들은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넉 달 만에 공항을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에 감격하면서 조속한 종전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Наблюдать особенно, как люди свободно перемещаются, улетают, прилетают, а мы здесь остаемся. И война это всегда очень плохо. Гибнут люди и там. Должен быть мир. 법원은 다만 또 다른 신청자 한 명에 대해선 제2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도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법무부가 난민 심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소송에 져서 뒤집히는 경우는 67%, 법무부 평균 행정소송 패소율의 3배를 넘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녹사평 분향소의 운영을 종료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철거 요구에 대해서 배수진을 친 셈인데 서울시가 내일 강제 철거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정색 외투에 빨간 목도리를 두른 유가족이 영정을 어루만집니다. 본격적인 분향소 철거에 앞서 희생자들의 영정이 유가족들에게 건네집니다. 영정을 품은 가족들이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참사 49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된 녹사평 분향소가 2달 만에 정리됐습니다. 유족들은 지금까지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로 추모 공간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당하게 피해자들 곁에 서야 합니다. 분향소를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통보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서울광장 대신 녹사평 분향소를 정리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단으로 설치된 서울광장 분향소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철거 시한으로 제시한 내일 오후 1시 전까지 소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해서라도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그동안 추모 공간 마련 요구를 외면해온 건 서울시였다며 철거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사무실을 부탁드렸습니다. 50여일 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내일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족들도 강력 저항을 예고하고 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오늘 베트남에서 귀국했습니다. 베트남 평생 무료 항공권을 받았을 만큼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금이 환영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5년 4개월 동안의 베트남 감독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인 요청과 함께 시민들의 응원도 받았고 수많은 취재진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올 줄 몰랐습니다. 5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베트남 항공사에서 평생 무료 항공권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가 그렇게 저는 한 1년짜리 인서 준다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매니저가 평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업적과 기록을 세운 박항서 감독.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대회였던 23세 이하 AFC 챔피언십 준우승이었습니다. 제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베트남하고 틀린 추위와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감독 선임을 비판했던 박 감독은 감독을 선임할 기술위원장만큼은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혼났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고. 기술위원장이 자국 선임을 해야 되는 건 제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안만 온다면 앞으로 2, 3년 정도 더 새로운 감독직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심으로 돌아가서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처럼 기회가 된다면 뭐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두산으로 떠난 양의지 선수와 마치 유니폼을 바꿔 입듯 NC로 이적한 박세혁 선수. 최고 포수와 비교되는 운명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겠다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박세혁이 타격 훈련에 한창입니다. 배트가 돌아갈 때마다 박건우의 시선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 합류한 박세혁을 환영하는 두산 시절 동료 박건우의 짓궂은 배려입니다. 집중 안 해? 다시 해? 지금 MBC에서 나왔는데? 2019년 양의지가 NC로 이적하며 두산 주전 포수 자리를 맡았던 박세혁. 공교롭게 이번에도 양의지가 두산으로 복귀하자 연쇄 이동하듯 박세혁이 NC로 옮겨 양의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매번 최고 포수와 비교되는 얄궂은 운명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야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부담됐었던 건 사실이었고,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해서든 해냈거든요. 부담이 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저도 제 나름대로의 야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그 대표 에이스 구창모와 호흡을 맞추게 됐다는 생각에는 설렙니다. 제가 NC랑 할 때 그렇게 잘 친 기억은 많이 없었는데 구창모 선수는 어느 포수나 뭐 받고 싶은 볼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이 나는 볼이고 제가 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외국인 투수를 리드하고 포수조를 이끄는 모습에서는 12년차 베테랑의 품격도 느껴집니다. 대장의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스타일, 그냥 딱 알아서 다 해주신 스타일. 2년 전 안화골절 부상 이후 부진을 겪었지만 핑계 대신 식당 앞에서도 숙소에서도 훈련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가치를 직접 증명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많이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준비해서 팬분들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 생활 두 번째로 지워야 하는 양의지의 빈자리. 박세혁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NBA 클리블랜드 미첼의 현란한 드리블입니다. 몸짓 하나만으로 수비를 날려버렸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공기가 다시금 차가워졌죠. 동해안 지방은 이틀째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로는 봄꽃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시의 모습인데요. 봄 야생화인 복수초가 이렇게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방은 밤이 되면서 눈발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영동 중남부에 최고 10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3에서 8cm고요. 그 밖에 동쪽 내륙도 눈이 약간 쌓이거나 날리겠습니다. 이 눈이나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는 오늘만큼 차갑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또 내일까지 전국의 공기질이 무난하겠지만 오전에 충남과 전북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안동 영하 3도로 남부 지방이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부산과 광주도 7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엔 충청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